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밝혔던 한덕수 국무총리.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총리는 국회 발언 이틀 뒤 정부 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쯤 전인 지난달 3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선포 계획을 모른 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경제 사회적 영향을 내며 만류했지만 대통령은 의지가 확고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보자고 했단 겁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던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지만 한 총리는 당시 이런 절차가 일체 없었다며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잠시 뒤에 오후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형사재판도 참석했었는데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온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40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도착했는데요. 현재 내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그간 나왔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음 주 중에 변론을 종결할 걸로 예상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이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출석하는 증인들이 다 중요한 인물들이네요. 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차례로 출석합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선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다툴 걸로 보입니다. 오후 5시부터는 홍장원 전 차장의 두 번째 증인신문이 열립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따라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저녁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조 청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전 6차례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서 오늘 헌재에서도 관련 증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이현영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54일 만에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 방조하고 계엄 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등 총 5가지인데 한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엔 실질적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소추 사유들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은 한 총리가 위헌,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계엄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변론을 종결했는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54일 만에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 방조하고 계엄 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등 총 5가지인데 한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엔 실질적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소추 사유들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은 한 총리가 위헌,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계엄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오늘로 변론을 종결했는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한 총리도 직접 헌재에 출석해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해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윤 대통령을 설득했고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밝히고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등이 모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국정 안정에 힘쓰겠다는 뜻이었고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오히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컸다며 탄핵 소추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첫 기일인 오늘 관련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친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 날짜는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님과 재판관님, 저는 오늘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 소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하여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국회는 5가지 사유로 저를 탄핵 소추하셨습니다. 우선 국회는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에 앞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제2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습니다.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미 공수처, 경찰, 검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대규모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수사 지연 우려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임명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야의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하였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국회는 탄핵 소추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제1신의 영역을 떠나 우리 국민과 헌정 질서 전체를 위하여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되던 1970년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처럼 우리보다 10배, 20배 잘 사는 나라를 까마득하게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국민도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50년 가까이 국정의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한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어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받아들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경제 기적과 문화 도약을 이룬 우리나라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되어 길지 않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써 세 번째 국가 원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껏 경험한 수많은 난관보다 한층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와 정부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 곁에는 언제나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정치인, 정치로 풀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큰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하여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 합리와 효율이 정치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좌나 우로 가는 대신 위로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최선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부처별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3명, 넷, 다섯, 여섯, 한 6장, 7장 정도 됩니다. 문건 수령자들도 구체적으로 꼽았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네.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문건 작성은 계엄 주무장관인 자신이 직접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지침 문건과 관련해 지금까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장관이 존재를 인정했고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안가에서 비슷한 문건을 받은 걸로 전해졌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문건 수령을 부인해왔습니다.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해당 문건이 존재했다면 진즉 쟁점이 됐을 텐데 검찰 공소장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다며 문건을 건네받은 적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최 대행에게 전달한 문건 하단에 적혀있는 8이란 숫자는 원본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헌재는 최 대행이 받은 문건 중 이 부분을 제외하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